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은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 권력은 좁게는 정치 권력으로 이해될 수 있고 넓게는 사회적 위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위력을 얻게 된 가족 구성원은 특혜를 누리게 되고 사회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어느 정도 사회적 위력을 지닌 가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사례로 한국에서는 그래요. 독립운동을 중시하죠. 독립운동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으면 자녀가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죠.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경력이 없더라도 그래요. 최고 고위직인 어떤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권력은 사회적 위력 중 하나인데 직접적인 물리력의 동원이 가능한 사회적 위력이다. 그렇죠. 사적인 목적으로 권력 행사가 가능한 곳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권력을 얻으면 곧 사회적 위력을 얻는 것이 되며 실제로 가족의 권력과 무한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사적 목적으로 권력 행사가 가능한 곳은 찾아볼 수 있죠. 현 시대도 그렇고 뭐 과거에도 보면 그렇고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왕이나 귀족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그래요. 한국에서도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를 사례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동학농민운동이죠. 신분제도가 있어 자손에게 권력의 승계가 가능한 곳에서는 권력을 가진 가족에 대한 욕망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신분제도가 있어서 권력이나 사회적 위력을 그래요.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한 곳에서 권력과 부가 연계되어 있어 부의 크기가 권력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욕망은 여러 욕망 중에 가장 중요한 욕망이 될 수밖에 없다. 신분제도에서는 어떤가요? 권력이 곧 부의 크기를 결정하죠. 왕이 제일 부자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요. 부까지 이제 권력이 결정한다. 그럼 권력을 얻으면 부까지 얻으니 그래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커지겠죠. 고대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욕망이 지배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현 시대에서는 신분제도가 부정되니까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그래요. 용납이 안 되는 욕망이지만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욕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려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의 욕망에서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정신적인 욕망은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다른 사람도 그런 정신적 욕망을 모두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면 가족 전체가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을 미워할 수 있다. 그렇죠. 가족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영혼은 자기 육체만 자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정해진 나가 없다 했죠. 어릴 때는 어린이를 자기라 생각하고, 늙으면 늙은이를 자기라 생각하고, 부자일 때는 부자를 자기라 생각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뱅이를 자기라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자기라 생각하고, 가족을 자기라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구성원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면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미워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렇죠. 반대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가족 구성원에게 은혜를 베풀면 가족 전체가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을 좋아할 수 있다. 흔한 일이죠. 확인이 가능하죠. 피해나 은혜와 무관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려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은 가족의 욕망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봐야 되겠죠. 가족 전체의 정치 성향이 같으면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이 있기 마련이고, 정치 성향이 반대인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을 미워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겠죠. 가족 전체의 정치 성향도 다 같고, 거기에다가 견해까지 모두 같다면 이러한 일은 필히 발생하죠. 어느 국가에서나. 정치 단체는 좁게는 정당이 있고 넓게는 우파 인사나 좌파 인사와 같은 세력이 있다. 그래요.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속한 세력의 전명 인사를 존경할 수 있는 거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의 전명 인사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연이 없더라도.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경우가 있겠죠. 가족 전체의 종교적 성향이 같으면 좋아하거나 참여하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있기 마련이고, 종교적 성향이 다른 종교단체나 종교인을 미워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민족이나 국적, 인종이나 지역, 성별 역시 성향을 결정짓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도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요. 좀 설명했지만 이러한 욕망들이 있으면서 무엇을 소비하는가,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소비하면서 이렇게 경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일하고 소비하는 게 경제죠. 쉽게 얘기해서 경제 활동인 거죠. 그래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은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 어느 국가에서나 불법적인 행위는 불의한 행위로 여겨진다. 통상 살인이나 폭행, 절도 등과 같은 행위는 고대부터 어느 국가에서나 불법으로 인식되는 행위인데,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이 가족과 같은 집단의 욕망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불법적인 행위는 곧 범죄죠.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치는 행위, 전통적으로 이어온 불법적인 행위죠. 그런 행위는 가족의 욕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족의 욕망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비난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범죄, 살인, 강간, 폭행 이런 것들은 가족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특정 시점이나 특정 장소에서 불법이긴 하지만 정당한 행위로 여겨지는 불법적 행위가 있다. 이는 특정한 견해를 신념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한다. 그러한 견해는
종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특정 개인의 식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견해에 입각할 때 전통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래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살인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럽에서 있었죠. 뭐 아시아에서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겠죠. 뭐 아니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면 특정한 시점이나 특정한 장소의 특정한 견해가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한 견해가 기존의 사회제도를 인정하는 견해이면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는 정부나 그러한 제도를 지지하는 인사들과 격돌할 일은 없다. 그렇죠. 새로운 견해가 나타났는데 기존의 제도를 그래요. 인정하고 정부도 인정해요. 그럼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기존의 제도를 부정하는 견해라면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인사들은 불법 즉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닐 수 있으며 그러한 욕망은 가족 전체의 욕망이 될 수 있고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욕망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농업자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주들이 신분제도를 통해 국가를 지배했다. 상당히 안 그랬죠. 하지만 고대부터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견해는 많았고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이들은 기회가 생기면 폭동과 같은 범죄를 일으켰다. 그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고대부터 보면 그 신분이 낮은 이들은 그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그러한 이들은 어떤가요? 신분제도를 파괴시키고자 하죠. 그런 욕망을 지니죠. 실제로 밀란이 많이 일어나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그렇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밀란은 흔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국가가 붕괴되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고려시대 때도 많고 뭐 망이 망소인 난이든 뭐 만정이 난이든 다 그 신분제도를 파괴하려는 밀란이죠. 또 조선시대도 보면 대표적인 농악농민운동이잖아요. 신분제도를 파괴하고자 하잖아요. 고대부터 쭉 있던 거예요. 신분제도가 철폐된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의 일이지만 수백 년도 채 안 됐지만 그렇죠.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견해는 고대부터 있었죠. 그래요. 기회가 생기면 폭동과 같은 범죄를 일으켰다. 시장이 지배하는 현시대 제도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다. 신분제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익을 보장받는 왕이나 귀족들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았겠는가. 그렇죠. 현시대가 문명이 발전한 국가 보면 민주정부를 선택하고 굉장히 평화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시대가 평화적으로 도래하고 민주정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번영과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 번영할 때 어땠는가? 한국에서는 군사정부 때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죠. 또 그것이 씨앗이 돼서 민주정부를 받아들였는데 그 기간이 빠르냐 늦냐 짧냐 기냐 이제 이 차이지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먼저 성공한 일본도 그러하고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들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겠죠. 특히 왕은 권한을 내려놓기 싫었겠죠.
권한을 뺏는 거죠. 싸워서. 뭐 입법하는 권한이건 세금 징수하는 권한이건. 당연히 산업 간 평등과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견해를 이들이 반란내지 폭동으로 현 시대의 경제제도 및 정치제도가 수립되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신분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 산업 간 평등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건설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고대부터 쭉 있던 국가라면 이러한 격돌은 불가피한 거죠.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기존의 제도는 특정한 견해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 그렇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과 북한은 다르죠. 그리고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래요. 누군가 기존 제도를 파괴하고자 하면 기존의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특정한 견해를 고수하는 이들은 그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 견해를 가진 이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한국은. 북한은 정반대이죠. 합법적인 대응으로 수습이 안 될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이 자연히 생긴다. 제도를 파괴하고자 해도 그래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파괴할 수 없다면 제도를 고수하는 경우도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제도를 파괴하려고 해요. 다 죽여버리자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래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죠. 국회가 수십 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그래요. 그것을 제어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죠.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기관 전체를 공장으로 치면 뭐 대통령이건 행정부건 사법부건 의회건 국회건 기계로 볼 수 있겠죠. 그 주요 기계로 볼 수가 있는데, 수십 번의 탄핵은 뭔가요? 짧은 기간 안에. 그렇다 해서 뭐 공적 목적인 사적 목적으로 막 하는 건 뭔가요? 공적 목적은 잘 발견되지 않고, 찾아보면 어떻게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적 목적으로 막 남발한 거죠. 폭주한 거죠. 기계로 치면 기계가 폭주한 셈인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급발진이 생긴 거고, 기계로 치면 전동기가 갑자기 빠르게 돌아가면서 급회전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발진이 생겼으면 속도를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계로 보면 이제 그런 건데, 고장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펑크가 났을 수도 있고, 바퀴에 엔진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엑셀레터에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엔진에 고장이 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고장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국회가 이제 폭주한 거는 기계로 치면 고장이 확실한 거죠. 기계에 비유하면. 그 고장의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는 목적이 보이니까 반란이 되겠죠. 고장의 종류는. 그래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란 견해를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범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폭행, 절도, 반란도 뭐 마찬가지죠. 폭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나 진리를 알고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은 가족의 욕망이 될 수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정신적인 건 다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흔한 일은 아니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가족의 욕망으로 쉽게 발견되는데 진실이나 진리를 알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족 욕망이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가훈으로 진실과 진리 써놓고 사는 가족은 잘 없다는 거예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쉽게 생기지만 진실이나 진리를 알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떠한 분야에서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잘 생기지 않는다. 그 진실과 진리를 알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잘 안 생기죠. 이거를 쓴지도 한 거의 이제 8년 이상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지만 그래 확인도 하고 뭐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한 계기가 그러한 일은 특정 개인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려면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왜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또 누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왜 탄핵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기계가 왜 고장이 났을까? 국회라는 고장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성국가에 대한 욕망이 다른데 지금 탄핵 남발은 어떤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저질렀을까? 어떤 이성국가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경제제도는 어떤 것을 원할까? 정치제도는 어떤 것을 원할까? 쉽게 확인되죠. 한국인들은. 아는 이들은 다 알겠죠. 전직 대통령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보면 임기가 끝나면 다 어디로 가나요? 농촌에 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권을 하면 뭘 하나요? 도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잖아요.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려 하고 부자들에게 좀 세금을 최대한 매기려 하고 어떤 핑계를 대서든. 그러니까 니꺼 내꺼 없는 농촌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걸 이제 이상국가로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현대 민주정부 이렇게 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게 아니죠. 견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동학농민 운동을 띄우고 한국 정부 수립을 반대한 폭동 4.3도 막 띄우려 하고 4.3 사태도 또 광주 민주운동 주로 보면 미화하려고 하는 게 보면 주로 폭동이죠.
폭동을 통해서 뒤집는 걸 뒤집어서 뭔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걸 중시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국민 전체가 다스리는 어떤 참여해서 다스리는 어떤 정치 제도를 신봉하는 거죠. 그래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한 이제 견해를 보면 딱 어느 수준인가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이들의 수준이죠. 니꺼 내꺼 없는 구별 안 되는 농촌 공동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치제도. 그래요.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친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친북이 딱 그렇잖아요. 농업이 산업의 주류죠. 제일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고, 농촌 공동체 제도적으로 사유재산이 부정되고 니꺼 내꺼 없고 다 평등한 것 같지만 또 왕 같은 이가 있고 귀족 같은 이들이 있고 고상당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 합당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런 딱 자기 원하는 모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친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모델이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은 가족의 욕망이 될 수 있다. 신을 겪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은 가족의 욕망이 될 수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며 그러한 욕망이 가족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다. 신을 겪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죠.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개인이. 근데 그것을 가족에게 권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신이 하늘에 있는가, 심해 속에 있는가, 있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알기 어렵다. 그렇죠. 우주에 집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신이 깊은 바다에 용궁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곳과 만나는 방법을 안다고 하여 겪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한 욕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인생을 탕진할까 우려하여 가족 전체에게 권유하기 어렵다. 그래요. 예전에 다 얘기했죠. 원래부터 있는 신이 파견했고, 그래요. 마음에 나타난 신,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 또 파견해서, 그래요. 상호작용하면서, 얼건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의식이 생겼다. 그래요. 생각을 플러스 생각으로 바꿔라. 그러면 넋이 얼로 바뀌면서 겪게 된다. 그래요. 그렇다 해서 이것을 가족 전체 욕망으로 할 수 있느냐, 겪게 될지 안 겪게 될지 사명을 다하면 겪겠지만 살아가면서 안다고 해서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은 가족의 욕망이 될 수 있다. 통상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이들은 모여 종교단체를 만든다. 그렇죠. 가르쳐주고 또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보면서 한번 뜻을 실현해보자. 신의 뜻을 실현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으니까 종교단체가 또 생기는 거기도 하죠.
그래요. 일과 소비를 보면 일과 소비 전에 욕망이 있겠죠. 그 욕망과 일과 소비를 보면 현 시대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부모가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면 자녀 역시 부모의 종교를 신봉하기 쉽다. 보통 종교에서 제시하는 삶은 참여자에게 신의 뜻으로 이해되니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가족의 욕망은 가족이 종교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이죠. 그래, 가족의 욕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활동, 개인을 위한 활동이거나 가족을 위한 활동이겠죠. 소비 대상은 어떤가요? 개인을 위한 소비 대상이거나 가족을 위한 소비 대상이 또 있겠죠. 그래요. 대부분의 대상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